네, 안녕하세요. 예, 75기 경미공채 형사부 총평 및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좀 특이한 시험이긴 합니다. 되게 어려웠을까? 좀 어렵게 보이죠? 일단 바로 답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를 풀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항상 제 기준으로 40문제 중에 몇 문제가 애매할까? 가장 어렵게 나온 시험은 40문제 중에 17문제. 무려 17문제가 고민되는, 그건 바로 22년도 2차 경찰 채용 시험입니다. 근데 이번 경위공채 시험은 그것보다 더 어려웠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고민되는 문제가 6 내지 많이 잡아도 7개입니다. 약간 수험생이 좀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입니다. 합격권에 가 있는 수험생이 이건가 고민되는 게 6문제 정도입니다. 그럼 무난하게 나온 겁니다. 보통 제 기준으로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고민되게 만들어가지고 75점 정도 받도록. 이게 거기서 10문제 다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 5문제 정도 틀리고 한 87.5점 정도. 근데 이번 시험은 40문제 중에 6문제 정도가 애매한 겁니다. 왜냐면 그것도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또 실제로 이렇게 선방하신 요거 안으로 6문제 안으로 선방하신 수험생도 있고 오히려 말려버린 수험생 의외로 많았습니다. 말려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말리는 수험생은 평소에 성적이 워낙 좋은 수험생이 말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맞춰야 되거든. 평소 모의고사 치거나 시험 칠 때 거의 만점 가까이 받습니다. 거기도 자신감도 있고.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당황스럽고 해가지고 내가 맞춰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말려가지고 오히려 10문제 정도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틀리는 수험생도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어력.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내가 어느 정도는 방어한다는 거. 그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문제 가지고 푼다고 시간이나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다른 문제를 바로 풉니다. 다른 문제를 풀고 나중에 그 어렵게 생각했던 그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공부 방법이 아니고 이건 문제 푸는 방법이죠. 그 부분을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한 요 정도지만 무난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시험장에서는 이거 한 2배 정도로 더 고민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희한한 시험이었습니다. 희한한 시험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국어적으로 이 지문을 읽다가 이렇게 이건가 애매한 표현도 있다는 거. 좀 애매하다는 거. 그리고 또 27번 같은 경우 선녀 옷을 나비 옷을 훔친 거 있죠. 날개 옷인가. 정답 시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절도냐 송계냐 정답 시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걸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듭니다. 27번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 채권, 판례가 2개가 있거든요. 물론 출제자 의도는 좀 알겠습니다. 출제자 의도는 알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시험은 이제 정답 12 같은 경우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 지문을 읽고 어떤 판례를 물었는지 그래 된다면 뭐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 채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 그게 뭐 업무상 횡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다투볼 필요는 있겠다. 한 2문제 정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개인적 채권 그거는 이제 그 판례 자체 가지고 성수하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나 다퉈야죠. 수험생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판례가 2개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 해당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이 뭐 강의를 한번 쭉 그냥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은 뭐 공부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뭐 좀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판례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례 자체가 뭐 1번 깜짝 놀라죠. 포에르바의 심리강제설입니다. 심리강제설 의사결정론이 아니고 비결정론이죠. 비결정론인 사람은 바로 잡을 수가 있고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걔는 원래부터 죄를 범하도록 설계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형벌의 위협이 심리적 강제로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물건을 훔치고 싶어도 저거 훔치면 내가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것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훔치고 싶어도 훔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일반인에 대한 위하, 겁을 주는 것으로 소극적 일반인에 대한 예방입니다. 소극적입니다. 반대로 적극적 일반 예방은 뭡니까? 모든 시민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법 질서를 준수하는 규범 의식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게 적극적이고 규범 의식이 강화되진 않지만 네가 훔치면 처벌할 거야 라고 겁을 주는 거 이런 게 소극적 일반 예방입니다. 반면에 뭐 특별 예방은 특별인 죄를 범한 사람을 고치자 이게 특별 예방이잖아요. 아무튼 이거 옛날 사법시험에서 나오는 이거는 올드 스쿨입니다. 하여튼 소극적 일반 예방이 있다고 포에르바가 하고 뭐 이는 당연히 제형법정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옳은 지문이고 2번 지문 DNA 이런 것은 소급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사회봉사명령 이거 뭐 워낙 유명한 판례죠. 바로 반드시 주어진 시간에 일정 장소에 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죠. 형벌하고 유사할 정도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적용되고 그래서 뭐 2번도 맞고 3번 지문 워낙 많이 봤던 거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가벌성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추 조건 형면제 사유에 대해서 이건 유리한 거잖아요. 형면제 준다는 거 또는 소추 조건 여기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게 되면 워낙 많이 본 거죠. 아니 좋은 것은 100%다 줘야 되잖아요. 혜택을. 근데 그거를 제한적으로 75%만 줍니다. 결국은 이건 불리한 유추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판례에서입니까? 바로 공소법 262조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허용될 수 없죠. 그 판례입니다. 아시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으로 줄여버리면 오히려 처벌되는 범위가 넓어지죠. 가불성 범위는 축소.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고 1번은 맞췄을 거다 생각합니다. 4번 질문. 음주운전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죠. 근데 가중처벌 규정 이전에 범한 음주 위반 전과죠. 전과를 포함시켜 비규정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속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뭐 많이 봐왔던 것이고 판례고. 그렇죠. 왜냐면 뭐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가중 규정 이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범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가중처벌 가능하죠. 왜냐면 음주운전 2회 이상이 사람은 맞잖아요.
음주운전 이외 이상인 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 소성이 아니고 행위자 소성입니다. 행위자 측면이죠. 근데 행위는 요거 때문에 처벌하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이 법 시행 전에 요거 때문에 처벌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법 시행된 이후 행위인 요걸 가지고 처벌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게 뭐 이중 처벌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알겠죠? 네, 허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2번 문제. 예, 이런 게 이제 겁이 납니다. 뭔가 좀 어려운 게 숨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옳지 않은 것은, 뭐, 사실관계, 뭐, 다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도 나와 있고 읽어보셨을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가지고 음주운전죄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후에 법이 개정됩니다. 바로, 예, 전동 킥보드는 여기서는 제외되었고, 좀 더 경하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예,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 뭐 갑은 사실관계 배우자 을이 수사 대상이 되자 도피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로 기소되었는데 이후에 예, 민법 개정 시행으로 예, 친족 범위의 사실혼 배우자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갑은 친족간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예, 되었다. 예, 이런 것 전부 다 가상의 설정입니다. 네, 1번 질문. 자동차 등 네,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에 형이 경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시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옳고. 2번 질문. 그렇죠. 형을 경하게 바꾸면서 종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예, 경과 규정을 통해서 행위시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맞죠. 허용이 되고. 3번 질문. 만약 유효기간 정함이 있는 협의의 한시법이죠. 그 법 시행 중에 위반했고 유효기간 경과로 법이 이제 폐지되었을 때 재판하게 됩니다. 이건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전합의체 다수 의견 처벌하죠. 한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해가지고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4번 질문. 네, 혐의상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아까 설정을 했죠.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킨다. 민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간접적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런 국어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 좀 아쉬웠던 게 국어입니다. 국어. 예, 바로 민법 개정된 게 형사법적 관점에 기인해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민법 개정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거는 뭐 수험생이 또 고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민법이 개정된 것은 이 출제자 의도에 따른다면 형법적인 관점 변화 때문에 민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법규가 아니고 다른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이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1조 2항이 적용 안 되고 1조 1항 행위시법이 적용되잖아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네, 4번 지문이 답이 됩니다. 3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뭐 알겠죠? 뭐 A가 아니고 B였고 구순이고 차고고 아이고 콜라와 김밥 먹고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거. 요걸 이제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것 아닐까? 그래서 뭐 밑에 뭐 1, 2, 3, 4 특별히 뭐 볼만한 건 없네요. 답은 그냥 2번이죠. 그렇죠.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 콜라와 김밥 먹고 뭐 콜라 김밥 먹고 그 다음에 합병증, 폐혈증, 그 다음에 합병증 그리고 합병증으로 사망했잖아요. 그래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부정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네, 4번 문제가 애매합니다. 애매할 수 있다. 예, 애매합니다. 이거 쭉 판례가 아니고, 그렇죠. 뭐, 일반 이론을 이렇게 쭉 출제를 하셨는데, 1번 질문, 일단. 정당 방위는 상당한 이유 요건으로, 그렇죠. 보충성 원칙하고 균성 원칙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보충성은 적용 안 되죠. 왜? 제가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남자인데, 전혀 모르는 남자가. 그럼 나는 나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망갈 수 있잖아요. 저 아저씨는 50대고 나는 20대니까. 근데 내가 왜 도망가야 되지? 반격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한해서만 인정돼 나는 보충성을 찍는 거 적용 안 됩니다. 또 균성문 찍입니다. 정당 방위비 적용 안 되죠. 왜냐면 제가 나를 총을 쏘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살아야죠. 내가 총을 쏘아서 죽입니다. 생명과 생명입니다. 본질적으로 나의 생명이 제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법이 동같으니까. 그래도 정당 방위에 인정되죠. 정당 방위는 보충성과 균형성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공부해 왔던 것이고, 문제는 그다음 요거 최소 피해 원칙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피해 원칙 적용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것은 필요성이죠.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방위 행위로 나가야 되고 그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과잉 방위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과잉의 문제로. 그래서 정당 방위도 최소 침해 원칙은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2번 이런 것은 워낙 많이 연습을 해왔죠. 위법성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경우 견해 중에서 불능미소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는 그렇죠. 불능미소 이거는 이제 객관적 정당한 상황 더하기 주관적 정당 요소. 네, 객관적 정당한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주관적 정당 요소 없습니다. 그죠? 내가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이 걸어가는데 남자가 계속 따라옵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때려버리잖아요. 휴대폰으로 찍어버린 겁니다. 사기를 입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뒤에서 황산을 얼굴에 뿌리려고 하던 찰나였다는 거예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죠. 근데 방위의사는 꼭 공격을 합니다. 짜증나가지고 때린 거죠. 휴대폰으로. 그러면 불능미소가 성립된다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그 논거로 결과 방가치는 인정되지만 아니잖아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걔가 상해를 입는 게 휴대폰으로 찍히는 게. 그래서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니까 결과 방가치는 없어집니다. 부정됩니다. 근데 행위 방가치는 행위는 방위의사가 아니고 공격의사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행위는 나쁘잖아요. 행위 방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되죠. 그래서 역시 2번도 답이 될 수는 없고 3번 위법성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 없다. 불요설이죠. 왜? 주관적 정당 요소 이 사람이 공격의사인지 방위의사를 갖고 있는지는 애매하잖아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내심의사니까 그렇게 지극히 주관적인 공격의사인지 방위의사인지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불요설은 뭐만 있으면 된다? 객관적 정당한 상황 요것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불요설에 따른다면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아니죠. 여기 있으니까 바로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출제하실 때 아까 국어가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객관적 정당한 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출제를 해주셨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대신 출제 의도는 좀 보이니까 4번 지문 상당 이유 긴급 피난과 자구 행위는 보충성 원칙을 요구한다는 거. 그렇죠. 긴급 피난의 경우 우리가 보균적 더하기 판례에 따른다면 최소 피해 원칙,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그리고 최소 피해 원칙 이거 됩니다. 자구 행위도 보충성이 필요하죠.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 다른 법적 구제 방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나 자구 행위로 나가잖아요. 보충성 원칙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정당 방위와 자구 행위는
균형성 원칙 요구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맞죠. 균형성 원칙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1번에서 나왔고. 예, 그 다음 요게 애매합니다. 자구행위는 균형성 원칙 요구하지 않는가.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답은 뭐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물으네요.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예, 정당방위는 부정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된 겁니다. 그냥 균수성 원칙 같은 거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 긴급피난은 정대성의 관계죠. 접법한 위난이나 침해에 대해서도 긴급피난할 수 있다. 그냥 쟤도 접법하고 나도 접법하는 겁니다. 그냥 좀 더 비교해가지고 보호되는 이익이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된다. 이게 적용됩니다. 근데 자구행위는 역시 부정대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안 갖고 바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돈도 안 내고. 그럼 붙잡아서 잡아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부정대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균성원칙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맞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자구행위의 경우는 균형성 원칙을 또 설명하는 교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 자구행위는 긴급피난에서와 같은 엄격한 바로 긴급피난에서와 같은 엄격한 균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4번 문제가 고민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배사 승낙 또는 동의가 구순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1번은 무고죄 성립하고 2번 또 이미 범죄가 성립했죠. 그건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3번 자궁척출 사건이죠. 피해자가 동의를 해도 하자 있는 피해자 승낙은 수수료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답은 4번입니다. 네,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에 피해자 승낙을 얻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판례가 아닐 건데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올드스쿨입니다. 오래된 지문들 중에 다른 사람 건조물에 그 집주인 승낙을 받고 불을 질러버리면 이건 타인 소유 건물이 아니고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구순 요건이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소유로 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6번 미법성 인식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는 안 어렵죠. 그리고 제가 문제를 쭉 풀다 보면 밑에 1개, 2개, 3개, 4개도 아니고 없음이 있잖아요. 이 뭔가 냄새가 납니다.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출제하신 분이 보통은 1개, 2개, 3개, 4개 하지 없음.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한번 간단히 보죠. 엄격 책임설은 이거 때문에 또 겁이 나는 겁니다. 목적적 행위론자에 의해서 주장되며 일단 해서 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고 계셨을 것이고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죠. 위에서 아래로. 근데 신고적적 범죄책으로는 요 그림 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요 책임 세포가 있고 안에 책임 안에 고의가 있잖아요. 목적적에서는 고의가 구순요건 요소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위법성 인식 체계적 지위가 고의설입니까? 책임설입니까? 위법성 인식이 고의 안에 있잖아요. 고의 안에 있으니까 고의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게 된다면 여기서 목적적 행위론 고의가 요렇게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빠져버렸고 그러면 요거 책임은 요 약간 잘 안 보이네요. 책임 세반의 기대 가능성, 책임은 위법성이 요 세 개가 있죠. 위법성 인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의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 안에 있는 겁니다. 책임. 그래서 목적적 범죄 체계론, 즉 목적적 행위론자들에서 최초로 책임설이 주장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요거를 한번 보시고 앞에 지문입니다. 그래서 갑은 집은 맞고 그래서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라고 보죠. 그래서 위선착도 금지착오, 즉 법률의 착오라고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위선착하면 악글자 고소구법 엄격 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게 됩니다. 답은 제한적 고의설은 그렇죠. 현실적 위법성 인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게 된다. 맞고 답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간접적 착오로서 간접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법적 한계에 대한 착오는 이것도 금지 착오로 보잖아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가 뭐 금지 착오이냐, 구순조건 착오이냐 이런 견해 대립이 있고 하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그거 말고 위법적 조각 사유 허용 한계, 법적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이 현행 범인이 저쪽으로 도망갑니다. 걔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집에까지 침입해가지고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잡아낼 수는 없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사경하고 달리. 그래서 바로 현행 범인 체포와 같은 체포의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긴 한데 다른 사람 집에 따라 들어갈 수는 없죠. 이런 게 허용 한계, 즉 법적 한계에 대한 착오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인도 경찰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집에 따라 들어가서라도 뭐 수색하고 얘를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 그거는 제 16조 금지 착오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 한해서 벌하지 않게 됩니다. 옳은 질문이고 랍은 판례죠. 16조 판례 따른다면 금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옳은 질문은. 답은 이제 1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정매 주사 사건이고 판례들이죠. 판례. 답만 보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주치 어른 원칙적으로 행위에 앞서가지고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주체이므로 수직적 분업의 관계인 그죠? 수평적 대등한 게 아니고 위아래죠. 당직 의사 B를 통한 설명으로는 어떤 경우도 충분한 이건 아니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보통 틀린 질문이죠. 주치가 당직 의사 B에게 설명하고 당직 의사 B가 그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어떠한 경우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수험생 이번 시험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본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어렵고 애매한 문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그 6에서 7문제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상해 치사체는 진정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진정 상상적 기본 문제가 미수에 거쳐도 중앙결과 발생스러운 한 기수 이거는 아마 공부를 한 수험생은 다 맞춥니다. 근데 문제는 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거 풀 때는 이거 진정, 부진정, 상경, 기수되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진정, 부진정. 그렇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통방해 치상죄는 부진정 맞습니다. 왜냐면 교통방해 치상죄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증역입니다. 형이 세죠. 과실로 부상 입혀도. 근데 이제 이게 중환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를 만약에 별도로 교통방해죄와 더하기 뭐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리고 상상적으로 가버리면 상해죄는 7년 이하고 특수상해죄는 10년 이하잖아요. 얘보다 더 형이 경합니다. 고의범인데도.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중환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교통방해치상죄로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부준적입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어렵게 넘겨줄 수는 있지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골라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충분히 꾸준히 하셔야만 됩니다. 말리지 말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시험 치고 난 수험생들 나중에 이거 함축 보고 난 다음에 땅을 칩니다. 내가 틀린 문제의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었다는 거. 왜 당황했을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니까 쉽지는 않지만 냉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9번입니다. 예비문법 미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 1, 2, 3. 그리고 뭐 소송 비용 편취할사 이거 사기죄 불능법 맞고 다들 아실 것이죠. 4번. 아니 이중매매의 경우 부동산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것만 가지고는 실행차수한 것을 볼 수 없잖아요.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 필요적 공범 옳지 않은 것은 1번. 네, 내부 관여자에 대해서는 총칙상의 뭐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죠. 뭐 3번, 4번, 3 이상, 2인 이상 비교주점 집행 사건이죠. 합동절도가 아니고 현장성이 없었으니까 합동절도의 공동전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쉽고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외부 관여자에 대해서는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외부 관여자. 근데 필요적 공범이 진정신부범일 때, 이런 게 되면 수험생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신부범일 때 신분 없는 외부 관여자는 공범 성립할 수도 아니, 그냥 진정신부범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뢰죄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에 구청장 을이 있습니다. 건설회사 CEO입니다. 이번 인허가가 잘 안 나네요. 차일필 뭐 지연되고 답답합니다. 빨리 건축하고 분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얘기하죠. 을에게 뇌물 줘. 을이 뇌물 좋아해. 그렇구나 하고 갑이 을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 갑은 뇌물 공여죄고 얘는 뇌물 수수죄죠. 필요적 공범의 주고받는 당사자, 내부 참가자입니다. 그러면 A는 외부에서 관여했잖아요. 얘들 주고받는 당사자가 아니죠. 외부 관여자인 A는 뭐가 됩니까?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A는 뇌물 공여죄의 교사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 없는 외부 관여자인 A 공범 성립할 수 있죠. 2번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 네, 이제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번.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이 판례 답만 외우지 말고 안에 내부 과정을 물을 수 있다라고 쭉 말씀드려갖고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저 을하고 공동으로 고만 다음에 뇌물 수수했고 이걸 A가 고발하려고 하니까 갑은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 목적 없는 정인 병을 교사여 병으로 하여금 A의 직권 남용에 대한 위정하도록 교사했고 1번 판례는 모해 목적 위정죄에 대해서 모해할 목적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하지만 성립하는 구성적 신분으로 보고 있다. 이거 틀리고 답이 되잖아요. 말씀드렸죠. 이거 나올 수 있다. 바로 모해할 목적도 신분이고 판례에 따랐을 때 그러면 위정죄에 비하여 모해 위정죄는 모해할 목적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위정죄는 5년 이하고 모해 위정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니까. 따라서 판례에 따른다면 모해 위정죄는 부진정 신분범이 되는 것이고 부진정 신분범이 바로 가감적 신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구성적 신분 아닙니다. 1번이 바로 틀리고 답이 나옵니다. 2번 갑하고 을은 비신문자는 을도 뇌물죄 공동정범이 성립하죠. 형법 33조 때문에. 3번 지문. 이것도 국어가 좀 애매했습니다. 볼까요? 갑은 일단 정인이 아니죠. 대신에 정인이라는 신문하고 관계에서는 얘는 모해할 목적은 있고 정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신분 관계에서는 비신문자가 구성적 신문자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래서 지금 병이죠. 지금 봅시다. 법관이 있고 병이 있고 갑이 병에게 교사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모해 목적이 있고 얘는 모해 목적이 없고 그러면 바로 정인, 얘가 정인입니다. 정인이라는 신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얘는 정인이라는 신분이었죠. 비신문자가 신문자 범죄에 가담한 거 맞죠? 이렇게 화살표 교사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33조 해수노는 알고 계실 것이고 적어도 34조 본문이 적용돼요. 본문은 비신문자가 신문자에게 적용한 경우에 가담한 경우에 적용되죠. 연대작용으로 정인이 아닌 갑도 결국 갑도 모해 위정 교사죄로 처벌되는데 연대작용으로 정인 아닌 갑도 정인의 신분을 취득한다. 옳은 질문으로 처리합시다. 그래, 국어적. 아니, 정인이 아닌 갑이 왜 정인 신분을 취득할까요? 국어적 좀 애매합니다. 그 판례가 이렇게 판시한 것도 없고, 그냥 비신문자도 병하고 연대해가지고, 모해 위정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야지. 취득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수험생은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답은 확실하게 1번이 나왔으니까 정답 시비 자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1번이 답일 것 같은데 공부한 수험생은 근데 밑에도 한번 또 불안하니까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4번 모의 목적. 목적이 가감적 신분자 맞으니까 이건 판례죠. 3, 4조 단서 단순 위정 교사죄가 아니고 모해 위정 교사죄로 중하게 처단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11번도 저는 애매한 지문 아까 그 6개 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2번. 몰수 추정입니다. 전부 다 판례네요. 판례인데, 이거는 점수를 주는 거였습니다. 대신에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려서 모든 몇 개인가? 그러니까, 소나타 승용차죠. 몰수할 수 있었고, 48조의 범인의 무공전범, 무주물, 공범자, 증을 알면서 취득한 자, 범인, 다 포함되고 맞고, 답은
이것도 워낙 많이 출제되었죠. 2g을 수수해가지고 0.18g을 직접 투약합니다. 그러면 2g 더하기 0.18만큼 추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수한 것 2g 정도만 가액상당 추정하면 되죠. 수수한 것 추정할 수 있고 맞고. 랍은 몰수는 이득 파탈이죠. 원칙적으로 추징가액도 재판 선고 시 가격이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무난했을 겁니다. 12번은. 제 13번. 형성 착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제 아까 6개 정도라고 했는데 7개로 잡는다면 13번이 애매할 수 있다. 13번도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는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4번은 판례고 중간관체 뭐 불러미소 이건 쉬울 것이고 1, 2, 3 중에 한 개잖아요. 네, 뭐 2번도 많이 봐왔을 거 문제를. 1번 초탁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오인하여 살합니다. 그러면 구순요건 착오 맞죠? 인식한 사실은 초탁 승낙을 받아서 살한다. 초탁 승낙 살인죄입니다. 근데 발생된 결과는 그냥 살인죄입니다. 인식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15조 1항의 적용을 검토해야 되죠.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은 그죠?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는 중한죄로 벌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초탁 승낙을 받고 살해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5조 1항을 적용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요 견해에 따른다면 중한죄로 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경한 초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한다. 맞고 2번 질문 많이 보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니 죽은 자라고 생각해가지고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살아있었다는 거. 그러면 인식한 범죄는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근데 발생된 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했잖아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한 게 죽은 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하는 것보다는 중하게 처벌되겠죠. 그럼 15조 1항이 적용됩니다. 중한죄로 벌할 수 없으니까 경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질문. 네,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사람이다 라고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 행위를 했으나 알고 보니까 16세 이상이다. 그러면 볼까요? 갑이 있고 을려가 있습니다. 네, 을려는 만약에 만 21세고 얘는 만 45세 동의를 얻어 가름 행위를 합니다. 근데 갑은 뭐라고 생겼나요? 16세 미만 사람이다. 어른 16세 미만이다. 그렇죠. 미성적 의제 강간죄 조문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미성적 의제 강간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될까요? 구순군 착오 중 사실 착오에 해당하므로 미성적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볼까요? 이거 처벌됩니까? 갑은?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21세입니다. 16세 이상이잖아요. 합의하에 다른 불법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동의. 그러면 형법상 갑은 미성적 의제 강간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게 구순군 착오 중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느냐. 아니 이거 봅시다. 그럼 갑의 착오는 금지착오나 환갑범의 문제냐 아니면 구순요건 착오나 반전된
구순요건 착오. 반전된 구순 착오는 뭐 불능미수죠. 일단은 금지 사고나 환갑범은 물론 여기 안에서도 다 견해 대립이 있긴 있습니다.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지 사고나 환갑범은 요거 여기 적용될까요? 요렇게 생각할까요? 갑은 지금 제가 되지 않죠. 을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제가 되지 않는데도 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니까 환갑범 아닙니까? 반전된 금지 사고. 근데 이제 금지나 환갑범은 법률 규정에 대한 포섭이나 한계라든지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대한 착각을 일으킨 거다. 그 여기서 갑은 법률 규정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 규정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어리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을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금지나 반전된 금지 착오는 환갑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순요건 착오일까요? 반전된 구순요건 착오일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답이 나오죠. 구순요건 착오는 뭡니까? 판례 앞에 장모였죠. 장모가 아닌 원수 을이다라고 생각하고 찔렀는데 장모였잖아요. 장모, 배우자 직계 존속이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즉 구순요건 착오는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반전된 구순요건 착오는 뭡니까? 반대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이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거. 그렇죠. 앞에 침대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킬빌, 빌을 죽이려고 영화. 빌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팡 쏘았잖아요. 또는 칼로 찌릅니다. 앞에 사람이 없죠. 이미 죽은 자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이 있다, 존재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앞에 을은 지금 16세 미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6세 미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16세 미만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 16세 미만 사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전된 구순요건 착오입니다. 위험성 유무에 따라서 미성자체 강한죄 불능범이라든지 불능미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착오에 해당한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4번 1, 2, 3 이건 특별히 점수 주는 거죠. 아니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판례 자체가 오히려 형사소송법에서 애매한 게 알아.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 거 나왔고, 형법 판례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1번 답은 1번입니다. 업무방해죄 의무는 업무 기소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 다음 15번 인질범죄. 이걸 왜 냈을까? 보겠습니다. 인질범죄 나머지야. 답은 1번입니다. 인질간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질이 된 자와 피간요자가 동일인 아니잖아요. 동일인 아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보진 않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인질간요죄 핵심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어떤 인질을 잡아놓고 인질에 대해서 군령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체포, 감금, 약치, 유인하여 그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군령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인질간요죄잖아요. 그렇죠. 인질을 붙잡아놓고 인질의 생명, 신체 안전을 걱정하는 제3자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질이 된 사람하고 간요당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제 재산세입니다. 16번.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판례가 재산세 쉽게 나왔네요. 뭐 3번하고 4번 뭐 아니 포크레인이죠. 굴삭기 매수인이 이걸 샀습니다. 뭐 약정된 기일에 돈을 안 주면 굴삭기를 회수해 가도 좋다라고 약정했고, 근데 나중에 돈을 안 갚자 담당자가 굴삭기를 갖고 가서 팔아버립니다. 불법 유형대사 인정됩니다. 절도죄 해당합니다. 왜냐면 굴삭기 매수인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만약 돈을 안 갚으면 적어도 그쪽에서 아니 왜 돈을 안 갚아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여유 줄 테니까 그때까지 안 갚으면 뭐 갖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밤중에 걔한테 연락도 없이 아니 내일 당장에 어떤 공사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굴삭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회수해 가도 좋다라고 약정을 체결해도 그 약정을 체결한 매수인의 의사는 적어도 나한테 미리 통지 좀 하고 들고 가라는 겁니다. 통지 없이 갖고 가라 그런 게 아니죠. 이것도 그래서 절도죄 성립합니다. 4번 지문. 이거 올드스쿨입니다. 옛날 판례인데 나왔네요. 이건 한 10몇 년 정도 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공부하는 수험생은 뭐 출제가 되는 그때의 시절의 판례입니다. 이번 전반적인 판례가 좀 물론 소송법에서는 최신 판례를 출제를 하셨지만 형법에서는 물론 나오긴 나왔지만 좀 약간 올드스쿨입니다. 올드스쿨. 대학교 수업 같습니다. 대학교 뭐 중간고사 이렇게 케이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4번. 이거는 아니 화물자동차 운전사입니다. 옛날 판례죠. 화물자동차 운전사에게 뭐 물건을 맡겼는데 얘가 그냥 갖고 가서 다른 데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자기 운반 중인 재물을 그냥 다른 데 가서 팔아버렸잖아요. 공동점유가 인정 안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단독 점유로 봤잖아요. 그래서 절도죄가 아니고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됩니다.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고 횡령죄, 오토바이 타고 횡령죄. 그때 그 시절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 철도 공무원이 운반 중인 화물을 처분합니다. 아니 화물 자동차 운전자는 이 운전자가 화물 자동차를 자기 마음대로 몰고 다니잖아요. 가다가 뭐 천안유리에서 들릴 수도 있고 졸음쉼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주로 빠질 수도 있고 대선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기차는 마음대로 자기 정차하거나 마음대로 다른 데 갈 수 없죠. 요거는 철도 공무원이 운반 중인 화물을 이렇게 빼돌려도 이거는 철도 공무원의 단독 점유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점유하는 겁니까? 교통기관입니다. 철도청에서 또 뭐 여기서 다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운반 중인 화물은 교통기관이 그래서 뭐 교통부 기관이 있죠. 뭐 그쪽에 점유하는 것이 이제 철도청 공무원이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걸 빼돌리면 요거는 절도가 되고 이 사건에서는 뭐 철도청 공무원들이 훔친 겁니다. 특수 절도죄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7번. 카드 사용 범죄입니다. 개수가 심으로네요. 겁은 나지만 무난하네요. 그래서 갑은 타이밍을 모용했죠. 그럼 카드 사용 권한이 없잖아요. 절도죄 성립합니다. 카드 사용 권한이 없으니까. 맞고. 답은 자기 명의 카드죠. 욜로족 사건. 그러면 카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포괄리제가 성립하고 맞고. 답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발급하긴 받았는데 지금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제부터 카드를 쓰더라도 이거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걸고 됩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아니죠. 이거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합니다. 그 다음 랍은 타이밍이 뭐예요? ARS
그렇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성립한다. 맞고 제사상 일치되겠으니까 맙은 5만 원 인출해라. 2만 원. 근데 5만 원 인출해 PC방 사건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맙은 틀렸고. 카드를 편취했네요. 그러면 카드 사용 권한이 있죠. 걔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ATM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무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신 이것도 이제 실제로 개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개수를 또 묻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번. 그렇죠. 이번에 이거는 판례들은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8번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뭐 채무자가 담보, 이거 부동산 명의시다. 채무자가 담보. 그죠? 다시 채무자가 담보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배임죄 성립하지는 않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나왔네요. 계속 얘기했죠. 최근에 대부분 그래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담보 우쭈쭈쭈 하면 배임죄 안 된다. 그러나 배임죄가 되는 게 다 그거는 채권자다. 그 판례는 이후에 전원합치 판결에서 아직 폐기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 왜냐하면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근데 변제 기일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 갚으면 바로 이 부동산을 다시 걔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변제기일 이전에 임의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배임죄 성립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거 출제하셨네요. 이번에. 네, 19번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이거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일단은 1번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가 신주 발행하는데 아니 신주가 다 안 팔리죠. 신주 인수인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계산을 상법상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계산할게 캐큘레이트 하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손익 기속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나 이익이 기속되는 주체를 상법에서는 계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손해 볼 수 있죠. 그래 회사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 제3자 이름을 빌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빌린 돈 원금 이자가 비싸잖아요. 이자 돈을 빌렸으니까 큰 돈을. 그래서 회사 돈을 인출해가지고 갚죠. 이거는 상법상의 납입 가장죄, 가장 납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바로 실질적으로 회사 자본이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경금이었으니까.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로 회사 돈이 아니잖아요. 빌린 돈을 잠시 돈 있제 보여주고 뽑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 자본이 증가된 게 아니니까 업무상 횡령죄 성립하전다. 맞죠? 워낙 많이 본 판례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번 질문. 요게 지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니 회사에 대해서 가수금 임시가짜입니다. 확정적으로 기소된 게 아니고 과수금 채권이나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돈을 개인적으로 소유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좀 애매합니다. 근데 답은 3번이 워낙 확실하죠. 올드스쿨입니다. 옛날 판례. 또 문제 풀이 때 쭉 봐왔죠 다들. 아니 이 사건 피고는 누굽니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교통사고 등으로 이 할머니가 소세를 떠납니다. 모든 재산을 그냥 이 절에 투자해가지고 사찰을 창건했잖아요. 나중에 조계종으로 편입되긴 했어도 그러니까 이 사건 피고인 할머니는 사찰 창건주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월급도 안 받습니다. 월급도 안 받고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비, 장화금 지급 썼습니다. 이거는 불법 영덕 의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수도 안 받고 그렇죠. 사찰의 창건주인 이 할머니는 현재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명확하게 답은 3번입니다. 반면에 2번도 애매할 수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애매합니다. 물론 출제자가 의도는 알겠습니다. 예, 요 두 개 팔립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요걸 출제한 겁니다. 이 판례.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거 불법 연도가사로 보관중 회사 금전을 한 회사에 대해서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가수금 채권 사건입니다. 근데 밑에 비교 판례 봅니다.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 채권. 왜 개인적 채권이면 또 여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 인생 이 한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갈라진다. 그러면 한번 다투볼 가치는 있죠. 소송으로서라도. 보수 정답으로 2번, 3번. 출제자 의도는 이걸 낸 겁니다. 근데 가수금 채권으로 좀 한정하지. 왜 지문에 개인적 채권. 이 개인적 채권은 이거 그때 설명드렸죠. 원칙적으로 이사와 회사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사무상. 자기 거래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회사가 긴급하죠. 그럼 긴급합니다. 그러면 회사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한 100억 정도 빌려줍니다. 그러면 회사는 채무를 지게 되고 대표이사는 채권을 갖게 되죠. 서로 이해가 상반되잖아요. 근데 이때 허용되는 것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됩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겁니다. 이사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승인,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이사와 회사가 거래한 겁니다. 돈을 빌려준 겁니다. 적법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개인적 채권을 적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돈 받을 날이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 소유 자금으로 자기 채권 변제 충당하는 것은 이거는 상법 판례입니다. 상법상 회사와 이사 이해가 충돌한 자기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왜? 처음에 개인적 채권을 가질 때는 자기 거래가 되니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채권을 갖고 난 이후에는 이건 이제 더 이상 회사 돈으로 변제를 받는 것은 자기 거래 금지 의무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횡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가수금 채권 개인적 합쳐버립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이번에 출제 하신 분은 뭐 피 막으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정말 열심히 출제를 성실하게 고민해서 하셨는데, 국어입니다. 판례는 웬만하면 판례 원문 그대로 출제하는 게 좋습니다. 판례 말을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하신 수험생 입장에서는 판례들이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리니까 기왕이면 판례를 출제하실 때는 판례 원문 그대로 인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수험생이 이번 시험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평소 모의고사 칠 때 한 10문제 정도 헷갈렸다. 예, 평소 모의고사 점수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보고 근데 그 판례인가? 뭐지? 고민이 됩니다. 거기서 시간 다 날려버립니다. 네, 20번. 이게 아니구나. 20번 다음 사례입니다. 아이고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죠. 엄봉아 사근하고 막 섞어놓은 겁니다. 예, 답만 바로 보겠습니다. 뭐 시간 낭비하지 말고 3번 맞죠? 예. 엄봉아 사건에서는 불을 놓는 것하고 방문 앞을 막아버린 거죠. 실체적이잖아요. 3번에서는 아버지를 죽였죠. 현주건설 방어치사죄와 전소살해죄의 상상적 야범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4번은 10년째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면 보험금을 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망 여러 개 했습니다. 그럼 보험 사기 실행 차수에 해당한다? 아니잖아요. 보험 사기 실행 차수는 원칙적으로 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고, 그럼 그 이후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 대해서 돈 줘라고 할 때 보험사기 실행 착수가 인정되죠.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한 것만 갖고도 안 되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공부한겠잖아요. 계약 체결 당시에 바로 뭐 보험사기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것, 그렇죠. 발인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는데도 숨기고 계약 체결한다.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보험계약 체결한다. 의도를 가지고 인간, 우리 남편 죽일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 체결하면 발인의, 요거는 계약 체결 시에 바로 보험사기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문안 있습니다. 다 뭐 쉽죠? 이거 뭐 3번이 답이고, 제 2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케이스가 되게 많네요. 이것도 케이스라고 봐야 되나? 예. 가짜 혼인이죠. 무효 가족관계 등록부. 1번 자성근에 있는 공무원 명의로 모양 사실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혼인신고로 자성하는 것이지, 예, 공무서 위조 성립하지 않은 건 맞고, 예. 허위 갑은 일반 사인이죠. 허위 공무서 자성이 간접증명 될 수 없고 맞고. 3번 갑이 허위 사실을 기재 혼인신고로 제출해가지고 공무원의 구체적 현실적인 직무치분 방해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하는 공무원 있죠. 실질적 심사관은 갖고 있나요? 혼인신고하려고 하는 갑하고 을이 실제로 혼인했는지, 혼인해서 합치가 있는지, 뭐 이게 결혼이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가려볼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주면 접수하고 혼인신고를 입력하는 겁니다. 형식적 심사관만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뭐 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해가지고 공무원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 자체가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유효인지 가려볼 권한이 없습니다. 위계 공지방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이잖아요. 공정서수 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체 성립하죠. 22번 공무방해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전부 다 막 올드스쿨입니다. 다만 뭐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 뭐 파워 매직 세이프죠. 2번 동사무소에서 아니 왜 돈을 지원금 줄이냐,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요술 합니다. 아니 소리를 지르고 요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 자죠. 이거 소리 지르고 요술한다? 폭행 아닙니다. 협박입니까? 뭐 죽여버리겠다, 뭐 잘라버리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공지방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리 지르고 큰 소리 행패부려 하다 보면 위력이 될 수도 있겠죠. 위력은. 근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대항은 뭡니까? 우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이 세 가지 하정되지, 위력은 업무방해죄에서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뇌물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돌려줬네요. 그럼 증례사로부터 맞고. 2번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해버렸네요. 그럼 같은 액수의 돈을 증례사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뇌물 그 자체를 돌려준 건 아니죠. 그럼 수뢰사로부터 추징해야 되고 맞고.
3번 질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원에 대한 청탁 메모로, 이거 수뢰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청탁 명목 금품 수수죄입니다. 국어가 좀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거를 그냥 수뢰자로 하지 말고 그냥 알선 수재자. 알선 수재자로 표현하시지 수뢰자로 해가지고 어떤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20만 원 경비로 사용하고 280만 원은 돌려주라. 아무래도 이게 성사될 것 같지 않으니까 돌려주라라고 공범에게 주는 거, 이 공범 이 자식이 또 써버리네요. 그럼 수뢰자, 이 알선 수재자, 돈 받은 로비스트가 20만 원 아닙니다. 300이잖아요. 이거는 받은 돈 그 자체를 전부 돌려준 게 아니죠. 300을 그대로 돌려준 것도 아닙니다. 예, 따라서 알선 수재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 300만 원을 추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 뭐 그런 말도 없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받은 취지에 따라 또는 범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받은 뭐 알선 수재자가 피해자로부터 뭐 받은 돈 300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서 300만 원 중에 280원 니 하고 나머지 20원 저 공무원에게 주라.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그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받은 돈 자체를 다 돌려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300 전부를 추징해야 된다. 맞고 4번 알겠죠? 제3자의 접대 유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접대 유한 비용에 포함시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무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1, 2, 4가 워낙 분명하니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24번입니다. 위증과 증거 인멸죄도 매우 무난하게 나오네요. 예, 답은 1번입니다. 예, 법률에 의해서 뭐 순수한 증인 허위 공소를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뭐 단지 지역적 사항에 대한 진술이라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뭐 내가 거짓말 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조문 자체가 152조라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공소를 한테 그럼 위증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지역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그 점을 해도 위증죄는 성립하고 이제 25번 네 무고죄입니다. 이것도 네 무난하네요. 1번 한 장 고발장인데 그중 일부가 진실로 다른 사실 허위다. 그죠? 뭐 고발장 한 3개 정도 합니다. 근데 요게 허위다. 그럼 요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였죠. 2번이 답이죠. 아니 친고죄인데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자체로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고죄 성립하지는 않고 3번 도박장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 경찰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당신 이리 와봐 도박죄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숨기고 단순히 대여금인 것처럼 뭐 해가지고 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 처벌해달라. 예, 무고죄가 성립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얘기했죠. 이게 이제 좀비 판례니까 이걸 이제 출제하면 안 되는데 이 판례 이후에 나온 판례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죄를 처벌해달라. 그때 진정한 용도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걸 갖다가 도박장으로 빌려준 것을 내비게이션 구입 자금으로 빌려서 거짓말 해버리면 그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통 고소하진 않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돈을 빌렸다.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용도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외웠죠. 강원랜드 사건, 내비게이션 사건.
둘 다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그 판례를 출제하는 게 맞습니다. 이 3번 판례는 이제 좀비 판례, 죽은 판례입니다. 출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좀 약간 올드스쿨입니다. 올드스쿨. 올디한 느낌이 듭니다. 출제하신 분이 연세가 있으신가 봅니다. 상당히. 제 느낌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뭐 우리가 뭐 다 쭉 봐왔던 거니까. 아니 을을 특수상에는 무고했는데 결국 무고 혐의가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 재판받습니까? 을이 아니고 일마가. 그러니까 이제 무고죄로 공소제기 당해가지고 1심에서는 뭐 부인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고 사실 인정했다. 내가 을을 무고한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비록 무고 요 사건 그죠? 요 특수상해죄 사건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이렇게 자백해도 자백자 수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거 판례죠. 네, 옳은 질문이고. 제 26번입니다. 다음 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딱 보니까 상습 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이제 신설된 그 사안을 쭉 풀어내요. 아무튼 이번 출제하신 분 문제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번. 이거 뭐 을을 도구로 삼아 그렇죠. 그래서 뭐 피해자 신체를 이용해서 추행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맞고 2번. 만일 12월 1일에 공소 제기하고자 한다면 지금 그죠? 2025년도에 여기 신설되었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공소 제기한다면 각각 강제추행 행위별로 성립하는 개별 범죄에 대해서 실체적 경험으로 공소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맞죠? 상습 강제추행죄 이전 범죄니까. 그 다음 3번. 여기 이제 판례 문구잖아요. 그럼 신설된 이후죠. 25년도 2월 1일에 갑을 공소 제기하려고 한다면 상습 강제추행죄로 공소 제기할 수는 없죠. 혐의 당시 법에 기초해가지고 그냥 강제추행죄로만 기소해야 되고 이 경우 소추 조건도 상습 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돼. 뭐 요거 한 개를 이거 쭉 풀어가지고 26번을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판례 나올 당시에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잖아요. 친고죄. 친고죄에서 이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다면 공소 기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추 조건도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돼야 되고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고 4번 질문. 강제추행죄는 25년 1월 1일에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구보보다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25년 1월 1일 이전 갑 혐의에 대해서는 추고표가 금지되는가? 틀리죠. 이것도 출제자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이것도 틀렸습니다. 강제추행죄 297조 강제추행죄는 298조죠. 강제추행죄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강제추행죄 형이 더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별도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강제추행죄 형이 가중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벌써 중하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신설된 겁니다. 신설. 이것도 틀리고 그리고 뭐 요거 뒤에 건 알겠죠. 이 상습 강제추행죄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중처벌 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이렇게 소급 적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당시의 법이 이렇게 법원에다가 갖고 와야 되죠. 가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고표가 인정되는 겁니다. 혐의시법의 추고표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 4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게 예, 대학교 법학과에서 이렇게 중간고사 칠 때 이렇게 좀 재미나게 막 이렇게 뭐 출제하시기도 하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답 시비가 충분히 쏠 수 있다. 거의 27번입니다. 인간으로 환생한 선녀 어른 매월 보름에 목욕했고 노총각 갑은 홀인하기 위해서 날개 옷을 훔친 다음에 뭐 이제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니까 이것도 웃긴다. 인간으로 환생했다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까요? 아무튼 혼인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선언했지만 행복하게 또 삽니다. 아이 3명 낳으면 날개 옷을 이게 출제자 의사가 돌줄 생각이다. 3년 후에 1년에 애 1명씩 낳은 거네. 그래서 계속 절도죄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왜? 훔쳤다. 왜? 일시적으로 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3년 뒤에 돌려생겨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출제자 의도는 보이지만 이 갑은 또 사냥꾼 오발로 또 왜 죽었나요? 나무꾼이. 근데 동네 친구는 A와 B는 갑하고 얼려를 알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뭐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 듣보잡 함량미달. 듣보잡 함량미달. 이거 우리 판례죠. 판례. 모욕죄로 모욕죄를 인정.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전과자 아이고 전과가 있다 없다는 것은 바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한 과거도로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죠. 물론 잔해 사실도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모욕하고 명예훼손이 이렇게 합쳐진 거 결국은 형이 중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게 됩니다. 봅시다. 어떤 출제자 의도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선입견을 미리 막 주어줍니다. 이거는 절도로 봅시다.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풀면서 출제자 의도까지 막 다 파악해야 되나. 이는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어른 남편 갑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A와 B를 고소했는데 A가 찾아오니까 또 알겠죠. 고소를 취소해 줍니다. 1번 갑이 어른 호수를 훔친 혐의에 대해서 불법 영도사 인정이 되라 절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판례 대도에 따르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게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 판례가 뭐 옷과 관련된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불법 영도사 인정 안 됩니다. 절도가 아닙니다. 손괴죄 바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언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했죠. 날개 옷을 언닉해가지고 아무튼 숨겨가지고 얼류로 하여금 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이거 손괴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투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에 일단 그죠? 아니 불법 영도사는 이용이나 처분이잖아요. 내가 쓰려고 또는 팔아버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례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서 전화요금 영수금을 습득한 다음에 돌려주지 않았죠. 이건 불법 영도사는 없잖아요. 절도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전화요금 영수증을 자기가 이용하거나 자기가 쓰거나 팔아버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번호 알기 위해서 인질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절도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함량미달의 듣보잡 이건 모욕죄입니다. 판례는 방금 그런데 전과사라는 말을 표현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1번
불법 영도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번. 아니 선녀탕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형식 곤란하게 했는데 뭐 관검죄는 특정 구역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더라도 성립한다. 맞죠? 예. 뭐 출제자 의도니까 여러 개 갑시다. 예, 3번 지문. 여기도 뭐 3번 지문. 갑의 명예훼손에 대한 을의 고소 및 취소 효력은 B에 대해서도 미치며, 그러니까 이런 구구가 좀 애매하죠. 갑의 명예훼손. 왠지 갑이 피고인 같습니다. 근데 갑에 대한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갑은 죽은 남편이죠. 남편. 그럼 이거는 죽은 남편에 대해서 뭐 증거자다라고 허위사실 적셨습니다. 사사명예훼손은 사사명예훼손은 징고죄잖아요. 징고죄 고소는 또는 고소 취소 효력은 취소하지 않은 A 말고 B에 대해서도 효력은 인정되죠. 근데 문제는 이 고소는 징고죄 고소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이 사건하고 별 상관없는데 아무튼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징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명백하게 뭐 3번이 보긴 보입니다. 근데 1번도 충분히 1번 지문도 다투볼 필요는 있어 보긴 합니다. 4번. 명예훼손 중에 모의적 의사를 사용한 경우 그때는 둘 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 명예훼손죄만 성립하며 을이 A에 대해서 그래서 을은 지금 살아있는 을려죠. 을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면 반의사 불불죄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해줘도 B에 대해서는 고소 주관적 불가부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죠. B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네, 그 다음 28번입니다. 네, 이게, 이번 문제 중에 제일 귀찮다. 게다가 개수까지 물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범죄 일람표 쭈루루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가장 겁을 주는 문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게다가 개수까지 물었잖아요. 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옛날 뭐 사법시험이라든지 안에 변호사 어떤 우리 뭐 경찰 쪽하고 관계가 뭐 출제했었으니까 뭐 계속 절도를 하네요. 뭐 이거 음주운전까지 하고 별거 다 합니다. C도 있고.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시간적으로 한번 쭉 보자면 A, B, C, D, E, F A, B, C, D, E, F 이렇게 보면요. D 범죄만을 흉기 휴대 절도죠. 상습 뭐 투수 절도가 아니 그냥 투수 절도죄로 기소. 요 D 범죄만 이런 식으로 교사가 확정 판결되었다면 확정 판결은 상습범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D 이전의 범한 A, B, C에 대해서는 기판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판례죠. 적어도 기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 D 범죄가 상습범으로 기소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범한 A, B, C에 대해서도 기판이 미칩니다. 왜냐면 아니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어야 되는데 기본적 구속으로 처벌했을 뿐인데 기본적 구속으로 처벌했을 뿐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쳐가지고 요 A와 B에 대해서 나중에 기소되어도 묘소 선고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적어도 상습범으로 기소되어야 됩니다. 그거 판례죠. 그래서 지금 갑은 지문 옳은 지문입니다. 옳고 나번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이걸 음주운전 했나 보네요.
음주운전죄와 과실치상죄는 한계 운전행위 아니잖아요. 음주한 상태, 이거는 행위태양이고 행위는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조향을 해 나가는 것이고 핸들링을. 근데 그 목적지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뭐 기본소도 했으니까 이런 것은 음주운전죄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다고 보죠. 실체적 경합범위 됩니다. 나번 지문 틀렸습니다. 답은 만일 24년 6월 1일 A 범죄하고 요거 볼까요? A 범죄하고 D 범죄만을 상습범을 기소네요. 7월 3일 확정 판결이 되었다면 7월 3일이 언제고? 네, 여기네요. 요거 7월 10일이고 요때 이렇게 가지고 요때 확정 판결이 되었다면 확정 판결 이전의 B 범죄와 C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까? 어떤가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면 39조를 적용해가지고 B하고 C에 대해서 형평을 고려하되 이 뭐 형을 감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즉 형을 선고할 수 있죠. 근데 형을 선고하면 되는가요? 지금 보시면 B하고 C입니다. 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여기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미칠까? 지금 B가 어떤 범죄인가요? 또 불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단순 절대고 요거는 주거 침입. 요거는 절도고 C는 주간에는 낮에 들어갔지만 물색하기도 전에 발각됩니다. 요거는 주거 침입. A는 어떤 절도고 D E만 음주운전이죠. 나머지 전부 다 결국은 좀 이해하기 쉽도록 D까지도 얘만 빼고 이게 뭐가 됩니까? 포괄일제입니다. 상습 특수절도의 포괄일제가 되는 거잖아요. 포괄일제가 됩니다. 포괄일제 되고 이거 아시죠? 이거 주거침입, 이 출제자 의도가 보입니다. 이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성립합니까? 아니면 상습 특수절도 등 죄에 흡수되고 사라지는 겁니까? 흡수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팔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음주운전 뭐 그거였고, 그럼 다시 지금 답은 지문. 그래서 여기서 7월 1일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이전의 B하고 C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요 A하고 B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있을까? 사후적 경합범은 일제입니까? 수제입니까? 그렇죠. 일제, 뭐 수제죠. 수제. 근데 이거는 일제입니다. 하나제입니다. B하고 C. 즉, 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B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게 포괄일제잖아요. 하나의 죄입니다. 하나의 죄니까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B에 대해서도 C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다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기소되면, 나중에 이걸 만약에 기소했다면 법원은 면소를 선고해야 됩니다. 면소를 선고해야 되지 뭐 39조를 적용해가지고 형평을 고려하되 이 먼저 감면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답은 지문 틀렸습니다. 답은 지문 틀렸습니다. 그 다음 랍은 만약 위 다에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때 7월 3일 그 전에 범죄 사실하고 요 F 이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포괄일제입니다. 근데 포괄일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계형을 선고하는 게 맞죠. 한계형. 그런데 여기서 포괄일제의 중간에 바로 요때 상습 특수절도죄. 유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포괄일제는 일제니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옛날부터 보긴 봤죠. 포괄일제의 중간에 다른 범죄 강간죄가 아니고 강간죄 같은 게 아니고
동종죄입니다. 절도. 동종죄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다면 바로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이 판결 선고 시 이전의 A, B, C, D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다 미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이후잖아요. 판결 선고 시 이후니까 요 뭐 법원의 확정 판결은 F에 대해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포괄이죄가 쪼개져 버리죠. 분리됩니다. 그래서 포괄이죄가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바로 요 이전에 대해서 만약에 B하고 C에 대해서 기소되면 면소를 해야 되고 F가 기소되면 유죄 판결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분리됩니다. 다시 포괄이죄의 중간에 동종의 같은 종류 죄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포괄일죄는 분리됩니다. 그래서 왼쪽 B하고 C가 추가로 기소되면 면소를 선고하고 기판력 받으니까 근데 이후에 F가 기소되면 본안 판단 들어서 유무죄 실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F 요거죠. 일체성은 확정 판결에서 분리됩니다.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 후의 F범죄는 경합범강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F범죄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기소하여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걸 쭉 푸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분명히 어렵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28번 아까 설명드린 판례가 여기 아까 그 주거 침입에 그친 거 상습 전로 등죄와 별도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 확정 판결 전으로 분리됩니다. 동종죄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제 형사소송법 29번입니다. 나머지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나왔고 판례가 조금 애매할 수도 안 봤다면 애매한 게 있었고 나머지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29번 강제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웃 주민이 참여합니다. 근데 적어도 바보를 참여시키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압수수색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참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부족하다면 접근 요건이 갖춰져다 볼 수 없다. 맞고 2번 지문 그리고 재심 판례죠. 아니 당일 그냥 끝내야 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다음날 요리됐죠. 그런데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되어서 되었다 하더라도 신체 자유가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장기간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신문기를 속행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법한 구속이다라고 할 수 없죠. 답은 2번이 나옵니다. 네, 3번 지문. 구속영장 연장 허가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그럼 판사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준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맞고 반면에 증거 보전 청구 기각하는 판사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죠. 그거 매우 중요했고 4번 정보 조작 매체를 소지하는 사람이 아파트 바깥으로 버려버렸잖아요. 아파트에서 바깥으로 던져버렸죠. 그러면 이 유류물입니다. 유류물의 경우는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해당 사건은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에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맞고 제 30번 네, 기존에 출제되었던 지문들이네요. 요거는 1번입니다. 보관 중인 물건하고 현존하는 물건을 보관 중인 물건에 포함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제보고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어렵진 않지만 개수를 물었고 개수 묻는 건 좀 더 어려울 수 있죠. 내가 한 개라도 모르면 틀릴 수 있으니까. 갑은 지문 50만 원 이하의 벌구가입니다. 벌구가 경미사건이죠. 주거가 불명, 주거 불명 있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체포인상 발부받아 경미사건에도 체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주거가 불명하지 않다. 이런 것은 현행 범인 체포는 주거 불명입니다.
근데 영장에 의한 체포 경우 경미 사건에서도 가능한 것은 주거 불명이 아니고 부정이잖아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예, 갑은 함정입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납은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장 발부한 법원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원의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답은 함정이 있네요. 수호 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니 긴급 체포는 사무장삼이죠. 장기 3년 이상이야만 됩니다. 근데 폭행죄는 2년 이하입니다. 장기가. 그러니까 상해죄는 7년 이하니까 장기가 7년이잖아요. 그럼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긴급체포 대상이지만 폭행죄는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긴급체포할 수 있다. 예, 함정이네요. 틀린 질문입니다. 랍은 예, 긴급체포, 예, 체포 당시 상황 기준입니다. 근데 뭐 재랑 여지가 있긴 있는데 현지 합리성을 잃었다. 그러면 위법한 긴급체포이다. 맞고. 맙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인한 피해자를 인치했을 때 이제 구인할 필요가 없다. 그럼 최대한 빨리 풀어주는 게 좋잖아요. 48시간 아닙니다. 24시간 냅니다. 맙은 틀렸고 밥은 그죠? 208조 워낙 중요했죠. 검사 또는 사경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구속할 수 없죠. 그리고 이 항에서는 한 개의 목적을 위해서 동시 수단 결과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재차 구속하진 못합니다. 재차 구속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네 4번입니다. 이도 냄새가 나죠. 1, 2, 3, 4가 아니고 없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나 맨 끝에 그 다음에 32번 체포구속 즉부심사 제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렇죠. 고용주도 즉부심사 청구할 수 있죠. 고용주도. 2번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 재보소 즉부심에는 관여할 수 없는데 그 판사 말고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3번 순차적으로 계속 청구해가지고 수사방해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간이기각 결정으로 신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맞고 4번 질문. 예, 청구받은 법원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아니죠. 48시간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만 정리해도 아이고 다 해결되죠. 아까 본 거. 피변, 법배직형 가동고, 고용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결정이 됩니까? 시간은 2배로 불어나거나 2분의 1로 줄어들죠. 2배로 줄어듭니다. 48 곱하기 2분의 1, 24시간 이내에 석방요를 결정하고, 간이기각 결정은, 그렇죠. 재방, 아닌 자, 재청구, 방해, 간이기각 결정입니다. 네, 알고 계실 겁니다. 33번입니다. 이건 이건 33번 대놓고 재정 신청 자체는 수사나 증거에 포함되진 않는데 나와 버렸습니다. 대놓고.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소인 또는 고발했던 사람은 30일 이내에 항고 불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건 팔립니다.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죠. 2번 틀렸고 3번 재정 신청이 있으면 그렇죠.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안 되니까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고, 4번
수사기관이 인지해가지고 개시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나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고소권이 있죠. 고소권자가 맞긴 맞는데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소인은 아니잖아요. 그 헌법소원 심판을 바로 중간에 불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림, 이게 검찰 항고민 재선 신청 기본 구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쭉 넣으면 되죠. 적어도 고소나 고발을 해야지만 항고나 재항고 이렇게 쭉 재선 신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30일 이내, 그건 여기서 이제 출처되는 것이고 30일 이내에. 근데 이제 항고나 이렇게 재선 신청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고소했거나 고발인이죠. 그런데 방금 그 지문에서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절차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절차가 없죠.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34번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기술 지문들 쭉 나왔죠. 1번 범죄 의사입니다. 구속요건 요소잖아요. 엄격한 증명입니다. 틀렸고. 2번 지문. 구속요건은 엄격한 증명. 근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가지고 구속요건 사실을 추론하게 하는 간접 사실이나 구속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3번. 이것도 기술된 지문입니다. 재심 청구받았다. 이런 것은 조사할 수 있고 재심 청구 이유가 있는지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맞고 답이 됩니다. 4번 지문. 심신상의 유무 이런 것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사항이잖아요. 35번 보겠습니다. 1번. 답은 1번이죠. 간접 증거에서 심증 형성할 수 있고 간접 증거는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하면 족한 게 아니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 딱 한 개만 놓고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형사법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이 문서나 물건이 엄난한 것인지 아닌지 엄난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물건 자체만 놓고 또는 도서 자체만 놓고 파악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도 특별히 볼 건 없어 보입니다. 제 36번입니다. 미부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요거 개수를 물었다는 거. 요거 애매할 수 있다라고 책에서 40분의 6, 6문제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단 갑은 이런 것은 우리가 재심판에서 봤죠. 택시기사가 휴대폰을 습득해가지고 보니까 경찰이 쭉 살펴보니까 합성대마 매수 관련했고 참여권 보상 없이 막 복제 출력했잖아요. 수사 개시했고. 그리고 갑과 을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부 인정하는 진술합니다. 그러면 전자증문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죠. 영장이라든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부정되나?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갑과 을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했죠. 그 법정 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인과관계 희석 내지 단설될 사정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증거 자체는 요거 휴대전화에서 복제 출력한 요것밖에 없고 달리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된다라고 볼 수 없었고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도 부정되는 거잖아요. 다음 나번 이런 게 좀 까다롭죠. 특별 사법 경사관리가 증거 수집하는 겁니다. 근데 정표 및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대 수사는 위법하다. 이거 틀린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판례니까 그냥 외우죠. 외워야 됩니다. 이 특별사법 경사관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지고 예외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열람을 한다든지 또는 식품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무상수거
이때는 뭐 신분을 증명하는 정표나 서류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부미성법상. 그리고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뭐 정표 제시 의무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도 어렵죠. 답은 뭐 걔는 뭐 관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가지고 무관 정보를 폐기 삭제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위법하죠. 폐기해야 되는데. 근데 증거로 하면 동의하면 위법 치유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랍은 어이구 수수법원 위에 판사한테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질문이고 답은 4번입니다. 37번. 자비도는 진술 임의성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뭐 무난하죠. 무난하고 지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증거로 하면 동의하면 증거로 삼을 수 없잖아요.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 동의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무난했습니다. 답은 2번이고 제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치 예배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수사기관에 압수한 압수조서에 게시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 성격을 가지죠. 그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게시된 같은 취지 피의자 진술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때 변호사가 물어보죠. 용팔한테 용팔씨 뭐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했나요? 제가 훔쳤다라고 인정했으면 그래요. 그걸 다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죠. 그런데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그걸 증거로 쓰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그냥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가치를 가진 뭐 별개의 증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 부분 역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부인해버리니까. 뭐 이번 질문 수사 보고서입니다. 312조의 뭐 피의자 신문 조서도 아니고 참고인 조서도 아니니까 313조로 가고 그러면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맞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그냥 부인합니다. 그러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특신 상태는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거 옳은 질문입니다. 39번 자백 보강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1번 맞죠? 중요 부분 인정을 뭐 제체설이 아니고 진실성 담보설입니다. 그리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는 될 수 있고 2번 질문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환에 서로 보강 증거될 수 있죠. 맞고 3번 질문이 답입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수재죠. 각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따로따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뭐 4번도 아실 것이고 제 마지막 40번입니다. 열심히 출제하셨습니다. 돈을 받고 알선했다. 혐의 받고 있고 그 다음에 P1은 이거 팔리네요. 구속수감 중인 을에게 휴대전화 줘가지고 통화하게 했고 통화 내용 녹음하게 했죠. 이거 증거로 쓰면 안 되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P1은 단속에서 각각 대화 내용 녹음했고 다음날 P2는 손님 가정하고 들어갔고 뭐 전날 단속이 있어서인지 손님이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뭐 이어서 하려던 갑은 P2가 들어오자 허탕치지 않았구나 하고 바로 성명이 발생하는 순간 현행범 취업하고 업소 내부를 수색해 발견한 콘돔하고 사진 촬영하고 콘돔은 그대로 두고 나왔다. 그럼 갑은 이거 아까 녹음한 거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죠. 이런 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옳은 질문이고 답은 경찰이 통상적인
방으로 들어와서 적법한 방으로 수사하는 와중에 녹음합니다. 대화 당사자죠.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문제는 개수를 물었고 답은이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8입니다. 또 지난번 체포하죠.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수색합니다. 이거 적법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죠.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콘돔하고 사진 촬영했습니다. 근데 콘돔은 핵심은 요겁니다.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진은 사후 압수인장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럼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 원심 법원은 요래봤다. 원심은 그래,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사진 찍는 것은 검증 아니냐, 검증. 그러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증거 능력 없다라고 판시했고, 원심이, 대법원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고 나왔다. 즉 사진 촬영만 했을 뿐입니다. 콘돔하고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증거물 또는 몰수물로서 사료되는 물건을 이건 압수한 게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압수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후 영장이 없어도 증거는 인정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40번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랍은 위법한 함정 수사 아니죠. 왜냐면 범위 유발형이 있고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갑은 손님이 없고 그러니까 내일 이어서 해야 되겠다. 계속 범죄 의사는 있었던 겁니다. 성매 말선의 의사는. 이런 것은 P2가 들어가서 기회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위법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할 게 아니고 유무죄 실체 재판을 나아갈 수 있으니까 라번이 틀리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정말 출제를 열심히 하셨는데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점, 국어적인 문제 등으로, 그리고 또 27번 이종정답 소지가 충분히 있고 약간 아쉬웠는데, 아무튼 대단히 열심히 출제하셨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75기 경위고제 시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